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2년 가까이 정치적인 큰 이벤트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에 큰 악재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하시면 인생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입니다. 당장 전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누적된 지하철 요금부터 시작해서 가스비까지 계속해서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원자재 급등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동안 물가 불안은요, 대부분 공업 제품과 외식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업 제품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7.8%, 외식 서비스에서는 6.6% 상승을 했는데, 공공 서비스는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0.7% 상승하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는 이 공공 서비스의 연쇄 인상,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을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1년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올릴 겁니다. 자, 요금 인상폭이 너무 커서요, 아마 한 번에 올리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인상안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WTI 기준으로 113불까지 치솟았죠. 원래 이제 3월달 초에 국제 유가가 120불을 넘어서면서 이거 150불까지 가는 게 아니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유가 상승세가 크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중국 봉쇄의 영향을 받았던 건데, 지금 그 봉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기 전에는요,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기보다는 국제 유가 상승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 물가 불안을 더욱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결국 기준금리도 같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올 연말에 지금 대한민국의 금리 수준이 2.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데, 내년은 그럼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인가요? 모르죠. 내년에는 3%대까지 고려할 정도로 물가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물가 불안이 심하고 한국은행 전망처럼 연말 이후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 아니라 내년까지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통화당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충격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락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이런 고금리는 지속이 될 겁니다.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높은 금리와 물가에 경제 주체들의 소극적 경제 행위가 이어지면서 서서히 경제 침체로 나타나는 상황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높아지는 금리가 부채가 많은 국가의 연쇄 위기로 이어져서 급격한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 둘 중 하나는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요, 이번 긴축에서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꼬마 빌딩 모두 다 충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값 불안에 의해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금리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꼬마 빌딩 아파트 앞으로 곡소리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설명을 드려서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자, 이렇게 긴축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과연 지난 10년간 있었던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긴축 이후에 더 길고 긴 저금리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 인구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혼인도 줄어들고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의학의 발달로 억눌려 있었던 사망자 수가 본격적으로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20년에 자연 인구 증가가 마이너스 3만 명, 그리고 작년에 5만 7천 명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만간 10만 명대 이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당연히
생산 연령 인구 감소도요, 2020년 이후에 꾸준히 진행되게 된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인구 증가 시기에 비해서 대한민국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상황은요, 이민 제도로 보완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민 제도를 통해서 부족한 인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거죠. 단일 민족 국가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창용 총재도 같은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 이후에 저물가와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석 잘 하시고 그것을 나의 투자 계획에 반영하신다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상승을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이 가장 저점이었고 그 외에 8년 가까이 반등을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배경은 저금리였습니다. 2.5%였던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대부분 2배 이상, 어떤 곳은 3배 이상 상승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에 저금리 정책을 시작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경기 부양한다고 금리를 낮추지 않았겠죠. 3저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유가, 미국 세일오일 업계의 생산량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 과잉에 빠졌고, 또한 일부 산유국에서 세일오일 업계를 죽이겠다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100 넘는 유가가 20불대까지 추락하면서 원유 공급 과잉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 결과가 나타났죠. 또한 저성장이 보편화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침체가 굉장히 심했죠.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회복을 못했고, 유럽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거의 경제 좀비 수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세 곳 중에서 두 곳이 침체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 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였죠. 또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이때부터 성장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저물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수요 둔화, 마지막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까지 겹쳐버리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이 10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저물가 상황이 일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이주랑오는 총재는요,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 이때부터 국내 경제 흐름과 관련 없이 부동산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유입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이 바뀌게 돼요.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이 죽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 버블은 꺼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경제가 좋아야 통화정책이 정상화될 것이고 부동산에 있던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빠르게 정상화가 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시장 중심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게 되고요. 경제가 급속도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과 소비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치솟게 되죠.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높아진 기준금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강한 긴축이 끝나잖아요. 다시 저금리 시대가 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구 구조상 이것은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야,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둔화되고 그 수요 둔화는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바로 생존 부동산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구 감소의 영향은요, 수도권이 가장 늦게 받아요. 인구 감소가 어디서부터 진행된다? 시골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중소도시,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결과가 나올 건데 가장 늦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도권 인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수요 감소도 문제지만요. 공급 증가가 더 중요해요. 수요 감소는 그에 맞게 공급을 줄이면 되는 부분인데 공급이 증가하는 부분이 진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인데 인구 감소에 따른 공급 증가,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공급 증가는 최소 15년 뒤의 이야기예요. 20년까지도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사망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주택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하락할 텐데 그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20년 정도 봐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이번 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긴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2년 내외에 짧고 강한 하락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이번 긴축 충격에서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금리 환경이 펼쳐지게 되면 또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과거와 다르게 긴 7년에서 8년 정도의 하락이 아닌 짧고 강한 충격이 한 2, 3년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현재 가장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 바로 긴축 상황에서 존재하는 로또 분양에 참여를 하는 부분이죠. 자, 쇼킹 부동산 청약 갑부예요. 공급 정보, 로또 분양에 대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을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이 청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